네, 안녕하십니까. 서울교대의 오성철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는 평화통일과 한국교육의 과제라는 것입니다. 이 타이틀만 놓고 보면 굉장히 큰 주제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여러분들은 아마도 이 강좌에서 평화통일의 로드맵이랄지 아니면 그와 관련된 한국교육의 과제가 구체적으로 제시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강좌에서 평화통일 그리고 한국교육의 과제와 관련된 특정한 답을 제시한달지 어떤 프로그램을 제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럴 능력도 사실은 없고요. 다만 평화통일 그리고 그 평화통일과 관련된 한국교육의 과제라는 큰 주제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만한 진지하게 성찰해 보아야 할 질문들 혹은 과제들 혹은 쟁점들을 하나씩 짚어보는 식으로 이 강좌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바꿔 말씀드리자면 이 강좌에서는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을 제시하는데 포인트가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크게 이 강좌는 통일이라고 하는 과제를 둘러싼 쟁점이 무엇인지를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통일을 위한 가장 중요한 어떤 정신적 혹은 이념적 자산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 이 민족주의와 통일의 관계를 둘러싼 쟁점을 다뤄보고요. 마지막으로 교육의 과제, 통일을 위한 교육의 과제로서 타자와의 공존을 위한 교육이라는 타이틀 하에서 교육의 과제를 마지막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통일을 둘러싼 쟁점인데요.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거의 누구나 다 아실 만한 노래일 겁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가 있죠. 저도 어릴 때 학교를 다니면서 이 노래를 처음으로 배웠고 지금도 그 가사를 다 외우고 있죠.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어쩐지 가슴이 뭉클해지고 우리의 소원은 참으로 통일이고 통일 자체가 대한민국인으로서의 일종의 민족적인 과제 혹은 사명이라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이 노래대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리의 일부고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통일을 소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명제, 이 명제가 그렇게 단순한가? 이 명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따져봐야 할 점들이 있지 않은가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누굴까요? 나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한다면 나의 개인적인 견해, 통일과 관련된 개인적인 견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포함되어 있는 집단적인 주체로서의 우리가 통일과 관련해서 어떤 단일한 견해를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게 전제가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여기서 우리를 대한민국인이라고 일단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일단 전제를 해봅시다. 그럴 경우에 그 우리 안에 통일과 관련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가? 그 다른 생각은 어떻게 조정될 수 있는가? 우리는 통일과 관련해서 과연 각자의 견해의 차이를 조정할 수 있는 어떤 지혜로운 어떤 그 방법들을 갖고 있는가? 이 점을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통일과 관련해서도 사람들의 견해가 기본적으로는 통일을 원한다 할지라도 그 구체적인 통일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서로 다른 견해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견해의 차이를 무시한 채로 일방적으로 우리 모두는 통일과 관련된 단일한 견해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아닐까 싶은 거예요. 또 우리와 관련해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 대한민국 그 국민들이 통일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통일에 대한 우리 즉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입장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통일과 관련된 논의를 할 때나 아니면 통일과 관련해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할 때면 늘상 느껴지는 것이 뭔가 하면 통일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통일에는 상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상대란 기본적으로는 북한이 되겠죠. 북한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권력자들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북한 주민들, 그들 역시 통일의 말하자면 주체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 통일과 관련해서 그들에게도 통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물어보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통일과 관련된 우리라고 할 때 그 우리를 대한민국인들로만 좁히는 것은 어찌 보면 다소간 난폭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 우리의 외연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우리 안에 통일과 관련된 각자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할 때 그 견해를 어떻게 조정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된다고 보여져요. 둘째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랬을 때 이 소원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쟁점입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통일을 소원하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분단, 1945년 이후 75년간 우리는 분단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단이 빚어낸 혹독한 대가, 분단으로 인한 상처, 분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치러야 하는 희생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상 아마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대부분의 우리들은 통일을 희망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소원하는가? 라고 했을 때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통일은 단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통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외적인 과제들도 많겠습니다만, 통일은 실질적으로 어떤 비용 혹은 대가를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독일이 통일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어떤 타산지석으로 자주 인용이 됩니다만, 독일의 예를 들어볼게요. 독일은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에 1년 만에 1990년에 동독과 서독에 드디어 통일을 했죠. 그런데 통일 이후에 곧바로 동독인들과 서독인들이 요구하는 그런 행복한 세상이 도래하지는 않았어요. 서독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유럽의 최대의 경제 강국이었는데 1990년에 통일이 된 이후에 무려 5년 이상 독일은 통일 독일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독인들이 치러야 했던 어떤 비용, 또 동독인들이 치러야 했던 비용도 결코 적지 않아요. 여기서 유념할 것은 동독과 서독의 당시의 경제력의 차이일지 모르겠습니다. GDP로 보면 당시 통계에 의하자면 통일될 당시에 서독은 동독의 GDP의 3배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서독이 훨씬 잘 살았던 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차이는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제적인 차이를 당시 통일을 주도한 헬미트 콜, 그 당시 서독 수상은 그 경제적인 차이를 상쇄하기 위해서 동독 마르크화와 서독 마르크화를 1대1로 교환하는 그야말로 과감한 정책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 비용을 서독이 치렀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일 이후에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어요. 올해로 동서독 통일 30주년이 됩니다만 30주년, 즉 한 세대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동서독 통일 이후에 이렇게 등장하게 된 새로운 문제들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북한은 어떨까요? 대체적인 추산에 의하면 남한의 GDP는 북한의 GDP의 거의 20배 이상에 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남한과 북한의 경제적인 여건의 차이가 독일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이죠. 그런 조건 하에서 통일이 된다 했을 때 남한, 즉 대한민국이 치러야 할 비용은 어마어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과연 기꺼이 자진해서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묻지 않은 채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어야 돼라는 감정적인 호소만 반복해서는 통일 이후에 닥치게 될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들의 적재한이 당황할 가능성이 커요. 세 번째 쟁점은 아마도 통일 그 자체와 관련된 것일 것입니다. 어떤 방식과 내용의 통일일까? 통일에 관한 글자 뜻은 아주 단순하죠. 상이한 두 가지가 하나가 된다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런데 상이한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된다는 게 어떤 것일까? 그 통일의 구체적인 내용, 구체적인 방식에 있어서도 굉장히 다양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서독처럼 흡수 통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북한 체제가 완전히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로 완전히 뒤바뀌는 거죠. 이런 흡수 통일이 있는가 하면 흡수 통일이 아니라 예컨대 이런 방식의 통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적절한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홍콩과 중국 간의 그 일국 양제 체제와 같은 형식의 통일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혹은 연방제의 통일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통일을 대단히 느슨한 방식으로 정의를 해서 일국 양제나 아니면 흡수 통일이 아니라 예컨대 유럽연합, 유럽 공동체와 같이 각자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사실상의 하나의 어떤 생활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이런 방식의 통일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통일이라고는 하지만 굳이 나라를 합칠 것이 아니라 평화 공존 체제를 만들어내고 그 평화 공존 체제 하에서 평화롭게 상호 교류하고 왕래하고 하면서 따로 또 같이 이렇게 생활하는 체제, 살아가는 체제를 의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여전히 우리 사이에 합의가 만들어져 있지는 않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대단히 민감하고 까다로운 통일과 관련된 쟁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대다수 국민들은 통일이 되어야 한다라고 믿고 있어요. 통일이 당위적인 과제처럼 인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새삼스럽게 따져 물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통일해야 되지? 통일을 해야 되는 이유 혹은 목적은 무엇이지? 라고 물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아무리 이렇게 함께 부르면서 가슴이 뭉클해진다 할지라도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고 따져 묻지 않으면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사태에 봉착할 수도 있거든요. 왜 통일해야 될까요? 통일의 당위성에는 대다수가 동의한다 할지라도 왜 통일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그 답이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한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을 수가 있어요. 분단 자체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분단은 외세에 의해서 강요된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원치 않은 채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미소 간의 냉전 체제에 본의 아니게 편입될 수밖에 없었다. 강요된 분단이었기 때문에 통일은 당위다라는 주장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엄밀하게 따져보자면 같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같은 민족의 범위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다른 체제를 유지하면서 다른 국가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예들도 적진 않아요. 그런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논리 자체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민족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견해의 차이를 무화시킨다거나 그런 다양한 견해가 발언하는 것을 억누르는 힘으로 작동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우리는 조금 냉철하게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통일해야 되는가? 아마도
통일을 해야 되는 이유라면 그것은 분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상처받고 희생당하고 할 수 없다. 분단 체제 하에서의 삶보다는 더 나은 삶의 방식, 더 해방된 삶의 방식이 통일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는 비전 혹은 실제적인 판단에 입각해서 통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 우리는 통일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는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통일의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통일을 원한다고 해서 통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통일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비용을 치러야 할지 혹은 통일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통일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난점에 직면하게 될지 통일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자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 자각의 과정에서는 감정적인 통일의 소원, 열망뿐만 아니라 냉철한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점이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통일을 바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통일을 바란다 할지라도 막상 통일이 된 이후에 내 가정으로 나에게 돌아올 납세 고지서 그러니까 갑자기 나한테 납세 부담이 훨씬 더 커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통일된 이후에 우리 가족의 직장이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임금을 포함해서 노동 조건이 갑자기 나빠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북한 주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통일되면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를테면 그 잘 사는 형제와 한 가족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해볼 경우에 이것이 반드시 좋을까?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통일 이후에 존엄성이 구체제 하에서는 나름대로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통일 이후에 갑자기 전락한 느낌을 받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통일의 비용, 시간, 난점에 대해서 우리는 냉철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통일을 위한 준비가 필요할 텐데 그 준비의 하나로 교육에서는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봅시다. 언뜻 여러분들께서 떠올릴 수 있는 것이라면 평화 통일을 위한 교육 세계에서의 준비로 이런 것들이 어떨까? 통일 관련 교과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 내용 속에 통일과 관련된 내용을 더 강화를 시킨다거나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 중에 통일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더 늘리면 통일을 위한 준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불필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지난 100년 넘게 운영해온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형식, 근대 교육의 형식인데요. 이건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근대 교육의 형식이 통일이라고 하는 과제,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과제에 적합한 교육 형식일까? 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된다는 것이에요. 통일을 위한 준비로서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의 교육 자체를 새로운 각도에서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근본적으로 개혁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점이죠. 지금까지 간단히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통일 그리고 평화통일을 위한 한국교육의 과제라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성찰해 보아야 할 굉장히 복잡한 난점들, 쟁점들이 게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의식하면서 논의를 좀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은 통일과 민족주의라는 것입니다. 민족주의, 영어로는 내셔널리즘이라고 그러죠. 이 민족주의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민족주의 안에 담긴 민족이라는 개념 이것부터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이 쟁점을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일단 민족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를 내려볼게요. 민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한민족이다 했을 때 그 민족 말이죠. 민족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일단은 좀 건조하게 정의를 내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언어나 문화나 생활 관습이나 아니면 역사 혹은 세계관에 있어서 다른 집단과는 다른 그 나름의 공통된 특성을 갖고 있다고 믿는, 따라서 그런 언어나 역사나 문화나 생활 관습이나 세계관에 있어서의 공통성이 그들을 하나로 묶는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의 집합체가 바로 민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민족이라는 개념은 언제나 A라는 민족과 A라는 민족이 아닌 사람들과의 구분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나는 왜 한민족인가? 나는 일본 민족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식의 논리인 셈이에요. 그게 바로 민족이라고 한다면 민족은 대단히 그 결속력이 강한 혹은 공속 감정이 강한 집합체다. 인간들의 집합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보자면 민족주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 민족을 만들어내기 위한 혹은 한 개인을 그 민족으로서 동원하고 한 개인을 그 민족으로서 이렇게 그 응집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운동, 사상적인 운동, 혹은 뭐 교육적인 노력, 그런 이념 체계 전반을 총칭해서 민족주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왜 통일을 해야 될까요?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다 라는 주장은 결국 바꿔서 이야기를 하자면 남한과 북한의 평화통일의 전제가 되는 혹은 평화통일의 어떤 문화적이고 심리적인 자원이 다름 아닌 민족으로서의 공속감, 즉 민족주의라는 것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점에 비춰보자면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을 함부로 금기시하거나 이렇게 배척해서는 통일을 위한 소중한 자원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일단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민족과 통일하자는 것이 아니라 1945년 8월 15일 이전까지는 같은 영토에서 같은 언어와 같은 역사와 같은 생활 관습을 공유해 온 집단이 갈라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민족 혹은 민족주의가 통일의 자원이 된다고 했을 때 여기에 좀 까다로운 쟁점이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민족주의 자체가 A라는 민족과 그 민족 바깥 민족과 비민족 사이의 이분법적인 분리를 전제로 해서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민족주의는 근대 이후에 보자면 사실은 거의 모든 근대 이후에 거의 모든 전쟁의 바탕에는 민족주의 간의 대결이 있었어요. 국가와 국가가 전쟁을 벌일 때 그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한 어떤 그 사상적 심리적인 기반으로 민족주의가 활용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민족주의는 우리가 아니라 다른 서구의 경우를 비춰보자면 저 사람은 내셔널리스트다, 저 사람은 내셔널리즘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할 때 거기에는 언제나 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부정적인 뉘앙스가 깔려 있습니다. 서구 사람들에게 내셔널리스트라고 하자면 나치 혹은 파시스트를 연상시키는 어떤 요소가 함께 환기가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민족주의는 언제나 선이고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주장하는 민족주의는 배타적인 것이다 라고 함부로 단언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민족주의가 때로는 우리가 일제시대 때 그랬던 것처럼 제국주의적인 침략과 지배와 억압에 저항하는 저항적 민족주의로서 진보성을 발휘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진보적인 혹은 저항적인 민족주의가 배타적인
혹은 억압적인 민족주의로 전화될 가능성도 언제나 존재하는 법이거든요. 즉, 이 민족주의의 양면성을 의식해 보자면 함부로 통일의 자산으로서 민족이라는 개념 혹은 민족주의라는 이런 그 운동을 이렇게 별다른 통제 없이 함부로 동원하는 것에도 위험성이 따른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저는 한때 우리가 일제 식민지 지배, 일제의 제국주의적인 침략에 저항하면서 저항적 민족주의를 소중한 어떤 역사적 자산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인정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의 민족주의가 갖고 있는 함정을 동시에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민족주의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족과 비민족 사이의 구분과 대립을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남한과 북한이 과거의 역사적 경험, 아픈 역사적 경험을 경험해서 비롯된 과제로서 그러니까 평화 통일을 실현하고자 한다 할지라도 그 평화 통일이 동아시아 내에서, 동북아시아 내에서 그 평화 통일이 민족주의를 대표적인 기치, 강한 기치로 내걸면서 그 평화 통일이 추구될 경우에 이 한국을 둘러싼 주위 국가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민족주의는 언제나 타자와 그러니까 자아에 대한 구분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 구분은 쉽사리 배타주의로 흐를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민족주의의 배타성 문제를 의식을 했을 때 21세기 이 세계화 시대에 민족주의를 얼마만큼 이렇게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민족주의는 타민족과의 관계에서 배타성을 지닌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민족주의에는 또 다른 함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함정이란 다름 아닌 민족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성에 대한 억압, 민족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아이덴티티, 그 아이덴티티를 지닌 다양한 마이너리티에 대한 억압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민족주의는 그 민족과 다른 민족 사이의 구분을 경계로 합니다만, 동시에 같은 민족 안에서의 타자성이랄지 같은 민족 안에서의 다양성을 억압하는 장치로도 활용이 됩니다. 한 개인은 다양한 아이덴티티를 가질 수가 있어요. 저는 한국인입니다만 동시에 남성이고요. 동시에 특정 계층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동시에 특정한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저에게 다양한 아이덴티티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 아이덴티티 중에 한 개인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복수의 아이덴티티 중에 하나의 이름이 바로 민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한 사회 내에 존재하는 그 다양한 다수들을 민족이라는 이름으로만 단일하게 호명을 하고 그들을 민족으로만 단일하게 규정을 할 경우에, 그것이 바로 민족주의의 경향인데, 그럴 경우에 다양한 아이덴티티가 억압될 가능성이 커요. 민족이라는 이름 하에서 개인과 개인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가 함부로 무화된달지, 아니면 그 차이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억압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죠.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단일민족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단일민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허구적인 요소가 대단히 강할 뿐만 아니라, 그 단일민족이라고 하는 레토릭 혹은 단일민족이라고 하는 이념 하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에 존재했던 성적인 차별이랄지, 아니면 다른 인종, 다른 피부색, 다른 혈통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억압과 배제랄지 하는 것들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은폐되거나 무화되어 왔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더군다나 오늘날은 21세기이고요. 어느 틈엔가 우리 사회는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니라 사실은 다민족 국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 요즘에는 자주 보이게 되는 우리와는 다른 피부색 을 가진 혹은 다른 종교를 가진 혹은 다른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성장한 분들이 적지 않게 우리 사회에 함께 존재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이런 세상 속에서 같은 민족이라는 것만 강조를 하게 될 경우에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5천년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 우리는 예컨대 단군의 후손이다. 라는 이런 레토릭을 들을 때마다, 이런 구호를 들을 때마다 나는 민족이 아닌가? 나는 이 사회의 제대로 된 구성원이 아닌가? 라고 해서 움츠려들고 약간은 위축될 수도 있는 그런 타자들이 우리 안에 많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민족주의는 그런 함정을 갖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민족 안에서도 다양한 타자의 가능성, 다양성의 가능성을 억압하는 장치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 점에 비추어 보자면 저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통일이 반드시 민족 혹은 민족주의적인 이념 하에서만 진행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 탈민족주의적인 통일의 가능성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성을 부정하고 다양성을 없애버리는 방식의 통일이 아니라 우리 안의 다양성을 흔쾌히 승인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방식으로서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어떤 탈민족주의적인 통일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 가능성을 쉽지는 않지만 지금부터 모색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 안의 타자, 민족 안의 타자로서 제가 여성이랄지 아니면 그 다문화 가정의 자녀랄지 예컨대 다른 혈통을 가진 분들, 이런 분들의 존재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우리 안의 타자는 아마도 통일 이후에는 북쪽에 사시는 분들일 가능성이 커요. 같은 민족이라고는 하지만 실은 45년 이후에 75년간 서로 상이한 체제, 다른 체제 하에서 두 세대를 살아왔던 겁니다. 얼마만큼 서로 달라졌을까? 이것은 우리가 단편적으로밖에 알 수 없는 것들이에요. 정작 함께 생활을 하다 보면 얼마만큼 다른지에 우리는 경악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히려 경계심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실질적인 차이를 같은 민족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얼버무릴 수는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 점에 비추어 보자면 민족주의만이 유일한 통일의 정신적 자산일 수는 없을 거다라는 점을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제인 평화통일을 위한 교육의 과제, 한국교육의 과제라는 참으로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제가 방금 전까지 민족주의가 갖는 양면성이 있고 그 민족주의가 갖는 함정도 있고 특히나 21세기 세계화 시대 때 그 민족주의가 발휘할 수도 있는 배타성이나 어떤 그 억압성에 대해서 억압적인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점을 의식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학교 교육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학교 교육이 평화 통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일단 학교 교육이 민족주의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
라는 주제를 아주 까다로운 주제지만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말이죠. 학교 교육, 국가에 의해서 통제되는 초등, 중등, 고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모두에게 교육기회가 제공되고 능력에 따라서 선발이 이루어지고 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내용, 즉 교육 과정이나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의 자격과 요건들이 국가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 학교 교육 말이죠. 이 학교 교육 자체가 근대의 산물이고 근대의 산물로서의 이 학교 교육은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국민 국가와 함께 출현했다고 하는 점을 일단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즉 근대 교육은 국민 만들기 장치로 탄생하고 국민 만들기 장치로 정교화되고 발전해 왔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엘리트 교육, 중등 이상의 후기 중등 이상의 엘리트 교육은 잠깐 보류한다 할지라도 초등교육 및 전기 중등교육, 즉 의무교육으로서의 학교 교육은 기본적으로 국민을 만들기 위한 장치로 구상되고 발전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 하면 학교 교육 자체가 개개인들의 고유성과 개성과 어떤 그 다양성을 승인하고 그 다양성을 발전시키려는 장치로 고안되고 발전해 온 것이 아니라 그 다양성을 뒤덮는 그 다양한 개인들을 하나의 국민으로 동일한 표정, 동일한 생각, 동일한 행동, 동일한 가치관을 가진 인간들로 만들기 위한 장치로 학교 교육이 발전해 왔다는 것이에요. 학교 교육이 국민 만들기 장치라고 하는 것은 학교 교육이 내셔널리즘, 즉 민족주의의 장치였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게 모든 학교마다 존재하는 운동장, 그리고 그 운동장의 제일 앞쪽에 서 있는 국기계양대 이런 것일 겁니다. 그 운동장에서 우리 모두가 일렬로 군대식으로 도열한 채로 그 국기계양대 위에 어떤 깃발이 올라갈 때 거기에 경례를 했고 어떤 음악이 울릴 때 같이 일제히 한 리듬, 한 멜로디로 합창을 했어요. 그것이 국민의례고 그것이 국기고 그것이 애국 국가였던 셈이죠. 그렇게 국기와 국가와 그 공통의 역사와 공통의 언어를 새로운 세대들에게 철저하게 내면화시킴으로써 그들을 동질적인 국민으로 만드는 장치가 학교 교육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기본적인 형식, 동질화 장치로서의 학교 교육 안에 예컨대 평화통일을 위한 교육이랄지 통일 교과서랄지 하는 이런 평화통일을 위한 어떤 내용들을 부가적으로 삽입한다 할지라도 그 삽입된 평화통일을 위한 교육 내용이 동질화 장치로서의 학교 교육 안에서 그런 형식을 통해서 가르쳐지게 될 경우에 그것이 민족주의적인 동질화 기능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지는 심각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달리 말해서 예컨대 탈민족주의적인 통일의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학교 교육이 거기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를 따지고 든다면 그때 우리가 의식해야 할 것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학교 교육의 형식이 그런 다양한 주체들의 다양한 가능성을 흔쾌히 승인하고 인정하는 데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는가,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가를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학교 교육에서 사람들을 국민으로서 혹은 민족으로서 동일하게 만드는 어떤 요소도 배제해야 된다고 난폭하게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언어를 가르쳐야 돼요. 함께 생활하기 위한 공통의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서 공통의 언어를 가르쳐야 됩니다. 또 공통의 역사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공유하고 있어야 되고 공통의 생활 습관을 공유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르치기 위한 장치로서의 학교 교육 자체를 기본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서로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승인하는 방식의 교육 형식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통일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걸 말씀드릴 만한 안목도 제게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한 가지 시사점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시사점은 제공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다름 아닌 평화 통일을 위한 학교 교육의 과제와 관련해서 일종의 타산 지석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지금 서서히 정착하고 있는 다문화 교육, 이른바 다문화 교육으로부터 어떤 시사점을 얻어보자는 것입니다. 서울 대도시 지역은 조금 정도가 약합니다만 지방 농어촌이랄지 지방 소도시랄지 읍면 소재지에 있는 학교,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재학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법 많고요. 따라서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다문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운영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다문화 교육과 관련해서 통일교육의 시사점을 한번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일단 다문화 교육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이 다문화 교육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정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크게 다소간 애매합니다만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죠. 우리라고 생각되는 단일한 어떤 국민 혹은 민족과는 상이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존엄성을 가지고 이렇게 행복을 추구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바로 일단은 다문화 교육이라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 다양한 종교적 배경, 다양한 인종적 이렇게 혈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다문화 교육이라고 일단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런데 그들을 돕는 방식이라 할지라도 그 방향성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동화주의적인 방식입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 동화주의적인 방식은 뭔가 하면은 예컨대 이런 비유를 들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컨대 어머니가 베트남 분인 그런 그 다문화 가정에 아이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 아이가 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 아이에게 효과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의 역사를 가르쳐서 그 아이를 가능한 한 효과적으로 이렇게 원만하게 한국인으로 동화가 되도록 돕는 교육이 다문화 교육이다라고 다문화 교육을 생각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화주의적인 방침에 입각한 다문화 교육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이 빨리 한국인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는 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도움이 그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들을 2등 국민으로 만들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어떤 문화적인 기반의 절반이 예컨대 베트남적인 것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베트남적인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게 하고 그것을 빨리 버리게 하고 빨리 한국인으로 동화되게끔 만든다. 그 하는 것 자체가 메이저리티, 다수로서의 한국인이 소수로서의 어떤 소수자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억압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다문화 교육 말고 다원주의적인 다문화 교육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우리와는 다른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을 흔쾌히 승인하고 인정하면서 함께 공존해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교육인 거죠. 그럴 경우에 다문화 교육의 대상은 다문화 가정 아동들이 아니라 다문화 교육의 진정한 의미의 대상은 우리라고 흔히 이야기했던 이른바 다수파에 속한 사람들이 될 거예요. 우리와는 다른 낯설게 느껴지는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는 법을
알고 있는가, 공존할 수 있는가를 묻게끔 만드는 교육이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 교육이 아닐까. 그 점에 비추어 보자면 다문화 교육, 한국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 교육이 다소간 동화주의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했을 때 그 동화주의적인 성격을 극복해서, 달리 말해서 한국 중심주의를 극복해서 타자와 공존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보다 근본적인, 보다 열린 다문화 교육으로부터 시사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통일교육은 통일교육과 관련된 특정한 이념이나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교육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더 근본적으로 근대교육 형식에 대한 반성적인 성찰을 통해서 타자 혹은 다름을 관용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타자와 공존하는 법을 가르치는 교육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교육은 우리가 의심 없이 이렇게 유지해온 근대교육 형식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동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 타자와 공존하는 법을 배우기 위한 타산지석으로 우리가 떠올릴 것은 아무래도 독일이 될 것이에요. 이 독일과 관련된 흥미로운 그 예 하나를 들어볼까요? 2003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2003년에 우리나라에 개봉된 독일에서 만들어진 영화 한 편이 있어요.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굿바이 레닌이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독일에서 만든 영화예요. 2003년이니까 통일 이후 13년 만에 만든 영화가 되겠네요. 근데 그 영화에 굉장히 흥미로운 한 대목이 나옵니다. 통일 과정을 다루고 있어요. 통일 과정에서 동독인들, 구동독인들이 겪게 되는 당혹감, 심리적인 변화, 그들이 처하게 되는 내면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흥미롭게 생생하게 묘사가 되는데요. 그 굿바이 레니라는 영화에 보면 남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남자 주인공이 동독에서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이 남자 주인공이 존경하고 동경하게 된, 닮고 싶어한 영웅 혹은 위인이 있었어요. 그 위인이 누군가 하면은 동독 출신으로 최초로 우주선에 타서 우주로 날아간 우주인이었어요. 그 사람 이름은, 극중 이름은 잊었는데, 그 사람은 동서독을 통해서 독일인 최초로 우주로 날아간 최초의 우주인이었던 셈이죠. 그 우주인은 당연히 동독 시대 때 영웅 시대였겠죠. 그 영웅을 언론이나 학교에서 그 영웅의 모습을 보면서 이 동독 꼬마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고자 했던 겁니다. 소년 시절의 영웅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통일이 된 이후에 극중에선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 동독인들이 가장 존경했던 영웅인 최초의 우주인이 생계를 위해서 택시 운전사를 하는 걸로 묘사가 돼요. 존경받았던 우주인이 통일 이후에 생계를 위해서 택시 운전사를 한다. 이것은 물론 이제 문학적인 비유입니다. 예술적인 비유예요. 아주 통렬한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굿바이 레니라는 영화는 한번 기회가 되면 보시길 바라는데, 그 굿바이 레니라는 영화는 우리한테 적어도 이런 질문을 안겨줍니다. 통일을 위해서 치러야 할 비용을 서독인들만 지불한 것은 아니다. 그 통일이 동독인들에게는 무엇이었을까? 예컨대 존엄한 가난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비록 잘 살지는 못해도 나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남들로부터 존경도 받아가면서 사는 그런 삶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삶이 통일 이후에, 그런 삶의 기반이 갑자기 무너지고 다소간 먹고 사는 건 나아졌다 할지라도, 예컨대 나아졌다 할지라도 모멸감을 느끼고 자신들이 제2의 국민이 됐다는 어떤 전락의 느낌을 갖게끔 만드는 통일이라면 그 통일이 무엇이지? 라고 우리는 따져 물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도 있겠습니다만 동시에
그 통일의 또 다른 당사자인 그들에게 통일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도 독일 통일에 비추어서 이렇게 깊이 이렇게 제기해 볼 만한 질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통일된 지 30년이 지났어요. 독일 통일이 된 지. 그런데 최근 보도에 의하면 여전히 30년이 지난 이후에도 구동독 출신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2등 국민이 됐다. 라고 하는 좌절감, 낭패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사실은 우리는 통일과 관련해서 동독, 서독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어떤 그 난점에 사실은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분단의 시기는 훨씬 더 독일보다 훨씬 더 길었습니다. 그 분단의 상태도 달랐어요. 동서독은 분단이 돼 있었습니다만 군사적인 긴장이 있긴 했어도 군사적인 충돌은 남북한만큼 그렇게 심하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동독과 서독은 전쟁을 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외세의 개입 속에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냉전 체제 하에서 냉전이 아니라 열전을 했습니다. 열전을. 그 전쟁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비추어 보자면 전쟁은 경험하지 않았던 동독과 서독, 그리고 1950년대 한국전쟁이라는 끔찍한 전쟁을 경험하고 아직도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남한과 북한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통일을 위해서, 평화 통일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독일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더 많고 그만큼 통일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또 바로 그만큼 남한과 북한은 서로 간의 이질적인 존재로, 낯선 존재로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만들어져 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차이점을 몇 가지 프로그램이랄지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일거에 효과적으로 그 차이점을 없앨 수 있는 그런 노하우 혹은 그런 프로그램을 찾기보다는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로의 다름을 승인하고 자발적으로 그 다름이 조화가 될 수 있도록 기다리는 인내와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시에 교육과 관련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우리는 우리 어린 세대를 다름을 흔쾌히 승인하고 타자와 함께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존재로 키우고 있는가라고 자문해 보는 것입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 보자면 평화 통일을 위한 교육은 단지 통일을 앞당기는 교육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보다 더 성숙한 존재로, 우리 사회가 보다 더 성숙한 존재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평화통일과 한국교육의 과제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뚜렷하거나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하기보다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주제인가, 그것과 관련해서 고민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들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사고에 혼란을 끼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난점들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없이는 우리가 원하는 그 미래가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그렇게 쉽게 찾아오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끝으로 말씀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